주식은 남들이 공포로 도망칠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묘한 종목이다. 이렇게 남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 러시아가 핵공격을 하거나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주가가 폭락하면 투자가로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남들이 요오드를 사고 라면을 살 때 투자자라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일이다. 경제 외적인 이슈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주가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매수를 한다. 이때 매수하는 사람들의 승률이 보통 높다. 매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내부 보고서를 하나 검토한 적이 있다. 외부 이벤트로 주가지수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의 수익률과 매수한 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할 때 수익률이 최대가 되는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다. 1956년 10월 23일 시작된 헝가리 혁명부터 쿠바 미사일 위기, 프라하의 봄, 이란 혁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국의 천안문 사태,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한국 천안함 폭침,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략 등 경제 외적인 이슈로 증시가 10% 이상 폭락한 적이 70년간 56회 있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위와 같은 경제 외적인 이슈가 생겨 주식이 급락하면 주식을 매수한 후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매각할 때 수익률이 가장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과거 통계다. 물론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무조건 반복되지는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현실보다 과하게 시장이 반응할 때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는 정도로 보면 된다. 앞서 발생한 56건의 사례를 보면 한 달 보유 후 매각 시 평균 11%의 수익률이 나왔고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30%가 넘는 수익률이다. 주식은 남들이 공포로 도망칠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묘한 종목이다. 이렇게 남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을 더 줄이니 동학개미 어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기사는 쓰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국민연금이 2027년까지 현재 16.3%인 한국 주식 비중을 14%까지 줄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기자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기사를 썼다. 하지만 실체를 알고 다르게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2038년까지 연금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국민연금은 계속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비중이 16.3%에서 14%로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 자체가 늘어나는 금액이 워낙 커서 국민연금은 2027년까지 한국 주식을 27조 원 더 사게 되는 것이다. 2024년부터 매년 5조 원 이상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온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16.3%를 14%로 줄인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매년 5조 원이 계속 더 들어온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어느 쪽을 보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투자 결과가 완전히 바뀔 뿐이다. 메르의 인사이트. 신문기사 제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조회수를 노리고 같은 내용을 자극적이게 해석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나만의 시각을 갖고 기회를 발견해도 현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일부를 현금으로 남겨두는 것은 대부분 옳은 선택이다. 인구 구조가 경제의 큰 흐름을 움직인다. 현재 세계 인구 1위 국가는 인도이고 2위가 중국이다. 2022년 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섰다. 두 나라 인구 차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부터 중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원인이다. 2.1명의 출산율이 나와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중국은 출산율 1.3명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출산율 감소국이다. 한국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출산을 합친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고 특히 서울은 0.62명으로 더 낮다. 2025년이면 전국이 현재 서울 수준인 0.61명까지 출산율이 낮아져 압도적 세계 꼴찌 출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하락은 이미 사회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한 적이 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자 소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줄어들어 대형 병원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상태다. 직전 10년간 소아과가 절반으로 줄었고 신규 소아병원 개원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고령이 되어가는 동네 소아과 의사들이 은퇴하면 아이가 아플 때 소아병원이 있는 먼 동네까지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산부인과도 10년 동안 반토막이 났다. 학생 숫자는 초중고, 대학교 모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등록금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사립대학은 점점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말이다. 지방권 130개 대학의 수시 미등록이 수만 명 단위가 되면서 부족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군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33만 명에서 2045년 12만 명으로 급감할 예정이라 징병만으로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은 아직 시간이 있다. 부동산은 보통 30대부터 구입을 시작하고 50대의 구입 비중이 높은 시장이다. 과거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1960에서 80년대생들이 재력이 축적된 사회 주력층이 되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대상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은 1958년 개띠라고 부르는 연령층이 경제활동을 멈추는 몇 년 후부터 본격적인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현재는 결혼 인구가 줄어들면서 신혼가구의 주택 구입 수요 축소가 일부 반영된 정도다. 경제를 보던 시각으로 부동산을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수요 공급 시각으로 보면 인구 감소는 전체적 주택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고 특히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방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항상 부동산 가격 평가를 보면서 아파트는 왜 다르게 평가하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아파트는 매매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매긴다. 옆동 아파트의 매매가를 보고 우리 아파트가 층수는 낮지만 지하철역에 더 가까우니 이 정도에는 매매되리라 예상하는 식이다. 표준화된 아파트라 간편하게 가격을 매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의 제대로 된 가치평가는 매매 사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가져다주는 수익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원이고 평균 월세가가 보증금 2억 400만 원에 월세 126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아파트가 가져오는 수익을 계산해보자. 보증금 2억 400만 원을 5% 예금에 넣어뒀다고 가정하면 세금 15.4%를 제외한 이자는 연간 863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월세 126만 원에 12달분 1,512만 원을 더하면 11억 원 아파트의 연간 임대 수익은 2,375만 원이 나온다. 2,375만 원을 11억 원으로 나누면 2.2% 수익률이 나오지만 재산세, 종부세 등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낮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정기예금 금리 1% 시대에는 손해를 안 보고 묻어둘 만한 상품이 아파트이지만 정기예금 5% 시대의 아파트는 저수익 상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 비싸게 팔고 나와야 돈이 된다는 의미다. 현재는 금리가 높아서 문제지만 금리가 다시 하락한다고 아파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다시 인구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방 인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일자리가 없는 배드타운 성격의 지방, 특히 구도심들은 대안을 찾기 어려워 인구 공백으로 가격 하락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이다. 인구가 노령화되면 아파트를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평지의 병세권이 새롭게 각광받는 곳이 될 수 있다. 병원이 근처에 있어서 필요하면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병세권에 노령화된 인구가 가까운 거리 도보로 생활하기 편한 평지의 아파트가 재조명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핵심 지역에 일자리가 있는 곳, 노령층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보건복지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이 마지막까지 가치를 유지하리라 예상한다. 메르의 인사이트. 인구 구조가 변하면 부동산을 보는 시각도 변해야 한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수도권으로 집중될 때 현재의 아파트 평가 기준과 다른 기준이 생길 것이다. 일자리와 병원이 주요 평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 연결해서 생각하면 타율이 높아진다.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기름은 초중진류라는 특이한 기름이다. 보통 기름을 정제하면 가솔린, 디젤류 등이 많이 나오는데 베네수엘라 기름은 벙커CU와 아스팔트가 많이 나오고 황성분이 많아 오염이 심한 찐득찐득한 기름이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찐득한 기름으로 안 막히려면 맑은 기름을 섞고 황성분도 없애야 해서 쓸만한 석유를 만들려면 다른 나라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고급 정제 기술도 필요하다. 베네수엘라의 수입은 90%가 기름을 팔아서 버는 돈이다. 그래서 유가가 $70 정도 나와야 수출입의 균형이 맞고 국가 재정이 돌아가는데 기름값이 하락하면 문제가 생겼다. 베네수엘라 기름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었는데 미국에서 시일 기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까지 가능한 나라가 되자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의 중요성이 크게 떨어졌다. 미국에서 맑은 고급 경질류가 나오니 베네수엘라 기름을 수입할 필요가 줄어든 것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을 줄인 반면 베네수엘라는 미국 기름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베네수엘라산 찐득한 기름을 파이프라인에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맑은 기름을 섞어야 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인 차베스는 운이 대단히 좋았다. 차베스가 정권을 잡자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갔다. 나라 전체 수입의 90%가 기름을 팔아서 버는 돈이라 기름값이 올라가자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재정 흑자가 났다. 차베스는 무상복지, 무상주택 등 돈을 펑펑 써댔고 기름값이 오르는 게 주춤하니 외국계 정유회사들을 국유화해서 그 수입으로 금수저 생활을 유지했다. 좋은 시절을 누린 차베스가 암으로 갑자기 죽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후임이 되었다. 마두로의 아버지는 우리로 치면 노조 위원장급인 노조 간부였고 마두로도 노조 간부 출신으로 무식하고 일머리는 없지만 조직 관리와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마두로는 차베스와 달리 운이 좋지는 않았다. 차베스 정권을 이어받자 귀신이라도 들린 듯 그때부터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석유값이 내려 돈은 안 들어오는데 무상복지를 중단할 수가 없어 경제가 슬슬 망가졌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2015년 총선에서 야권이 70%의 의석을 차지해 여소야대급이 아니라 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소정당이 돼버린 것이다. 마두로는 재헌의회를 만들어 여소야대를 깨버린다. 재헌의회는 마두로 표현에 의하면 민중의 대표다. 노조, 여성, 성소수자, 학생,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대표 500명을 선발해 구성한 의회였다. 재헌의회가 만들어지자 재헌의회는 자기들이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선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대법원 등 법원 쪽을 자기 사람들로 교체했다. 재헌의회를 만들고 선관위원들을 교체한 후 지방선거를 실시했더니 야권에서 지방선거를 보이콧했다.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하니 국민의 20%도 투표를 하지 않아서 36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걸로 출구조사가 나왔다. 반전은 출구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360만 명인데 집계는 800만 명 이상이 투표한 걸로 나온 것이다. 당시 선거 시스템 관리를 맡았던 회사 대표가 외국으로 도주해 투표수를 조작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2018년 대통령 선거를 했다. 마두로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들만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발표를 했다. 야권이 지방선거를 보이콧했으니 야권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없고 우리끼리 후보를 내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말이었다. 경쟁자가 없어 마두로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지만
국회는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운다. 이때부터 한 나라에 두 명의 대통령이 생긴다.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이란 등이 마두로를 지지하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한국 등이 과이도를 지지한다. 마두로가 몇 달 못 버틸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의회, 군대, 법원, 선관위를 모두 마두로가 장악하고 있고 극렬 지지층이 있어 정권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단순하게 유가만 떨어져서 베네수엘라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마두로가 만든 30% 마진룰이 생각보다 크게 시장 경제를 망가뜨렸다. 30% 마진룰은 30% 이상 판매 마진을 취하면 구속하거나 기업 국유화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법률이다. 마진 30%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 그 이상이면 폭리다라는 논리는 선하고 그럴듯해 보였다. 배추 농사를 예로 들어보자. 배추 농사는 생산원가는 큰 차이가 없는데 판매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업종이다.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0원 하다가 때로는 5,000원 이상 올라가는 일도 생긴다. 배추의 생산원가가 2,000원이라면 배추값이 1,000원일 때는 손해를 봐도 몇 년에 한 번 5,000원까지 올라가면 돈을 쥐어서 빚을 갚으며 유지를 했다. 이런 농업에 30% 마진율을 적용하니 배추값이 1,000원일 때는 손해를 보고 배추값이 5,0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2,600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어떤 농부들은 배추 농사를 포기했고 어떤 농부들은 배추값이 오르면 배추를 국내에 풀지 않고 몰래 인근국으로 수출을 해버렸다. 이 법률을 시행하자 3년 만에 베네수엘라 기업체 80%가 사라졌고 농부와 목축업자 등도 시장에 물량을 풀지 않았다.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발단이 되었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정부 기능이 마비되자 우후죽순 갱단들이 생겼다. 소총, 수류탄, 유탄 발사기 등을 갖춰 경찰보다 무장 상태가 좋아 경찰을 몰아내고 갱단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 지역이 늘어났으며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조차도 갱단이 통치하는 지역이 더 많아졌다. 카라카스만 하더라도 살인 범죄율이 10만 명당 233명 수준이다. 대략 1,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매달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라 베네수엘라는 멕시코, 브라질 등을 제치고 살인 범죄율에서 세계 1위가 되었다. 차베스는 본인도 대령 시절에 쿠데타를 시도한 적이 있어 군인과 경찰을 믿지 않았다. 차베스가 경찰 대신에 민병대를 육성하고 민간에 총기를 뿌려 공식적인 치안이 무력화된 상태다. 다만 총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총기 강도는 최근 주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7년 3,200만 명이던 인구는 2020년 2,8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2,4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크라이나보다 베네수엘라 난민이 더 많고 680만 명의 난민이 주변국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는 5년째 2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로 통치되고 있다. 미국 등 과이도를 지지하는 쪽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면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마두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마두로는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에만 머물며 수도 카라카스의 일부 핵심 지역만 관리하고 있다. 월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과 경찰들이 계속 이탈하고 상당수는 갱단에 합류해서 원조물자나 광산 등의 천연자원을 놓고 조직 간 전쟁을 벌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어마어마하다. 2조 배럴의 가치의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자원국이 보수적으로 추정한 숫자도 5천억 배럴이다.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전 세계 가치 매장량을 다 합쳐도 1조 3천억 배럴인데 베네수엘라 한 곳에서만 2조 배럴이 있다. 묻혀있는 석유의 양만 따지면 미국은 베네수엘라만 손에 넣으면 중동에 갈 필요가 없다. 다만 베네수엘라 석유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석유 질이 좋은 중동으로 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엄청나지만 많은 정제 비용이 들어가는 기름이라 세계 원유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석유 산업은 모험적인 투자가 지속해서 필요한 산업이다.
특정 유정에서 기름이 언제까지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계속해서 신규 유전을 개발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찐득한 기름을 효율적으로 정제하기 위한 정유시설 개선과 유지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데, 선심성 복지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유가가 높을 때도 벌어들인 수익금을 비축해두지 못했다. 사우디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막대한 재정 흑자를 그대로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금으로 저유가 시대를 견디면서 기름값에 대한 치킨 게임도 벌여가며 버티고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돈을 버는 대로 족족 모두 써버렸으니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그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메르의 인사이트. 일반적으로 경제와 정치를 별개의 영역으로 보고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의외로 경제와 정치는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중국 등 정치에 힘이 센 곳은 경제만 보고 판단하면 타율이 낮아진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미래. 미국 콜로라도주 알라모사 카운티의 두꺼운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 태양광 농장에서 카운티로 공급되던 전력 생산량이 빠르게 떨어진다. 컬럼비아강 협곡 지역에서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바람이 몇 주간 불지 않으면 협곡의 풍력 농장 모두가 전력 생산이 0이 되며 멈춰서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면 풍력 터빈이 전속력으로 돌아 전력이 흘러넘친다. 유일한 대응 방안은 풍력 터빈을 꺼버리고 폭풍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컬럼비아 협곡에서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기업은 발전을 해 수익을 낸다. 컬럼비아 협곡에서 터빈을 운용하면서 받는 연방 보조금은 터빈이 멈출 때 환수되기 때문에 터빈을 끄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발전되는 대로 발전할 테니 버리고 말고는 받는 쪽에서 알아서 하라가 발전 회사들의 기본 정책이 되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짙은 구름이 껴 태양광 발전이 안 될 때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수력 화력 발전소는 1분, 천연가스 발전소는 10분, 석탄 화력 발전소는 4시간, 원전은 24시간 정도 가동해야 최대 출력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전기의 관점에서 5분도 무한히 긴 시간이다. 0.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기계는 멈추는 것이다. 아직 미국은 대규모 전력 저장소가 거의 없고 매일 사용하는 전력을 항상 새로 만들고 있어 태양광과 풍력 같은 변화가 심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과소하거나 과다한 발전에 대한 대응이 힘든 상태다. 앞서 걱정은 일부 비관론자들의 막연한 우려가 아니다. 워싱턴 DC에서 전력과 관련된 사안을 토의하는 그리드 위크가 개최되었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 스티븐 추가한 기조연설 내용이기도 하다. 한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많이 깔아 한국 평균의 3배가 넘는 18%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갔다. 제주도는 이런 남는 재생에너지를 버리고 있다. 2020년에 77회 가동을 멈춰 에너지를 버렸고 2022년에 132회를 버렸다. 2030년에 목표한 재생에너지 비중 30%가 되면 1년의 절반쯤은 가동을 멈춰서 전체 재생에너지의 40% 정도를 버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전기를 보관하는 기능이 없어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한국은 북위 33에서 43도의 단일 기후대에 국토 면적이 좁다. 날씨에 따른 발전 위험을 분산시키기 힘들어 전력 안정성이 낮다는 말이다. 전력 안정성을 높이려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엄청난 규모로 설치해서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모자랄 때 공급하는 일종의 초대용량 보조 배터리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ESS 확대를 다른 방향으로 추진했다. 중국은 190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시설 인근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으로 묶어 전기를 보관하는 전기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비가 올 때 물을 모아 두었다가 가뭄이 들면 그 물을 쓰는 저수지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중국은 과학기술부 장관격인 왕강이 정부 주도의 전기자동차 영역을 맡아 필요한 전기를 전기저수지에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왕강은 문화대혁명 때 지방으로 쫓겨나 경운기 등 농업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독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아우디에서 일하다가 2000년 초 중국으로 복귀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전기자동차 개발 계획의 책임자이자 과학기술협회 주석이 되었다. 왕강의 계획은 2025년부터 중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20% 이상을 전기, 수소 등 신에너지 자동차로 채우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비중을 높여서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고 석유 의존도를 줄여서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중심지에서는 주민이 추첨으로 오직 차 한 대만 소유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는 승용차 추첨의 당첨 확률이 907대 1이며 당첨이 되어도 자동차 가격 외에 13,000달러의 자동차 등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전기차는 추첨 없이 구매할 수 있고 등록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예외를 두어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에 공급할 계획이다. 엄청난 속도로 원전을 증설하고 있다. 중국 원자력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55기이며 2023년 7월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가 23기이고 이외에도 40기의 원자로가 2025년까지 추가로 증설되어 100기 이상의 원자로가 깔릴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은 전기차가 확대되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전기 저장법은 중국과 방향이 다르다. 주택용 ESS 상용화 쪽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주택용 ESS는 각 가정에 비상시 사용할 전력을 확보해 놓는 것으로 원래 목적은 지진, 허리케인 등 재해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다. 주택 단위로 전력을 확보해 놓으면 인근 주택 간 전력을 공유할 수 있고 재난 시에도 도움이 된다. 점점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면 현재 사용하는 전기 외에도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현재 운행하는 차들이 모두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전기차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이 9,000테라와트시 정도가 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가 연간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가 25,000테라와트시인 것을 감안하면 전기차 공급이 확대될수록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버리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인프라를 만들고 수소로 바꿔서 저장하는 방법 등 대안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검토한다면 풍력발전기 제조사나 태양광 패널 공급사만 보면 안 된다. 대규모 전력 저장 장치, 전국 범위의 초고압 직류 교류 송전선을 보강하기 위한 설비,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다양한 전력의 통합관리 시스템과 같은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일에 테슬라가 빠질 리가 없다. 테슬라는 에너지 거래 플랫폼 오토비더를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해 상용화했다. 테슬라의 전기충전소인 슈퍼차저를 단순한 전기충전소가 아니라 에너지 거래소로 만드는 것이다. 오토비더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이동식 ESS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이다. 신재생에너지나 원전에서 버리는 전기가 발생했을 때 집에 충전기에 꼽아놓은 테슬라 전기차가 버리는 전기를 충전하고 자기가 필요한 분량보다 많은 전기가 충전되면 슈퍼차저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버리는 전기 5만원어치를 1만원에 충전할 수 있다면 테슬라의 전기차 사용자는 이것을 슈퍼차저를 이용해 3만원에 파는 구조다. 발전소는 어차피 버리는 전기를 10,000원이라도 받고 팔 수 있고 테슬라 사용자는 10,000원에 충전한 전기를 30,000원에 팔 수 있으니 이익이고 그 전기를 사는 사람도 50,000원짜리 전기를 30,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상되는 오토비더의 수익 모델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1달러씩 받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주택용 ESS 상용화에 테슬라가 발을 빠르게 담근 것인지 테슬라의 이동식 ESS에 정부가 동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다. 한국은 각자의 지분과 차고지를 가진
미국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와 상황이 다른 공동주택 비중이 높지만 송전망이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운전하는 원전이 수도권에서 가장 원거리인 동해안에서 공급되고 석탄화력이 중거리인 서해안에서 공급된다. 가장 비싸서 가동순위가 후순위인 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은 인천과 같은 수도권 내부에서 공급되는데 이 모든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통합관리하니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전력망이 구성되는 것이다. 다만 2011년 밀양 송전탑에서 시작된 갈등은 장거리 송전망을 확대하는 작업을 위축시켜 송전망 부족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도 전기차를 보급하지만 아직 전기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해상풍력 발전기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들쑥날쑥한 전력을 보관할 ESS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전기가 남아도는 심야에 ESS로 충전해서 낮에 쓰는 심야전기 요금 할인 제도도 2020년 사라졌다. 태양광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원전까지 건설이 중단되다 보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만 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 메르의 인사이트.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만 매몰되지 않고 보건, 전송, 충전 등 전체적인 인프라에서 기회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가 크게 바뀌는 중심에 테슬라가 있는 것을 보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안목은 인정할 만하다. 단지 그가 딴짓하지 않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는지가 테슬라의 성패를 가릴 것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 1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을 때보다 5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더 비싸다. 친한 친구가 1,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면 좀 불안해도 빌려줄 수도 있다. 그런데 5년을 빌려달라고 하면 느낌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친구의 지금까지 신용이나 요즘 친구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 한 달 정도 빌려줄 수 있지만 5년이라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오랜 기간 돈을 빌리는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다. 아주 가끔 단기 채권 금리가 장기 채권보다 높아질 때가 있다. 이때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고 한다. 만기 1, 2년의 단기 채권은 보통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 채권은 경기 전망에 따라 움직인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면 돈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등으로 이동하면서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오른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10년물의 매수세가 집중되어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2년을 단기 채권의 대표 선수로 보고 10년을 장기 채권 대표 선수로 봐서 두 국채 금리의 역전이 일어나는지 살펴본다. 지금까지 4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평균적으로 15개월 뒤에 오일 쇼크,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주식으로 따지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시차를 두고 나스닥 100 등의 폭락이 일어났다는 말이기도 하다. 무조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조금 있으면 폭락이 오는 것은 아니다. 패턴이 다를 수 있다. 보통 10년 국채가 내려가서 장단기 역전이 되는데 한 번씩 2년 국채가 과하게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 2022년 이후 장단기 역전은 10년 국채가 내려가서 역전이 된 게 아니라 2년 국채와 10년 국채가 모두 올랐는데 2년이 10년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패턴이다.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 기존 이론이 맞는다면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좋은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어서 오르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장기 국채의 주요 고객인 국가급 구매자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이 가장 많이 미국 장기 국채 구매를 줄였고
일본도 예전만큼 구입하지 않는다. 미 국채를 사는 곳이 없을 때 미국 연준이 사들였는데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국채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 연준이 국채를 사들인다는 것은 국채를 사는 값을 달러로 지불하는 방식이라 달러를 푼다는 의미인데, 달러를 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영국 등이 미국 국채를 전처럼 사들이지 못하고 미 연준마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를 사들이지 못하면 국채 수요가 줄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 국채의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기에 이면을 봐야 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을 금융계에서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른다. 과거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곁에 두고 일했다. 유해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광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탄광에서 탈출했다. 즉, 카나리아 비유는 장단기 금리 역전 후 평균 15개월 뒤에 이슈가 생겼으니 그 정도 시간이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준비할 시간이 된다는 말이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100bp 이상 높은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6년 12월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차는 11bp. 닷컴 버블 직전인 2000년 3월엔 41bp였는데 2022년에는 57bp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100bp 이상 벌어진 것이다. 세계 주요 52개 투자기관과 경제조사 기관이 조사한 12개월 내 미국의 평균 경기 침체 확률은 60%로 나왔고 이 중 2개 기관은 침체 확률을 100%로 전망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정리해고와 고용 동결에 나서고 있다. 아마존은 직원들을 상대로 향후 고용을 일시 중단하겠다며 전사적 고용 동결을 통보했고 애플 역시 사실상 모든 추가 고용의 중단을 선언했다. 원인이 과거와 다른 듯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메르의 인사이트. 강남의 눈치 빠른 사모님들이 요즘 현금보다 미술 작품을 쟁여놓기 시작했다. 위험이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미술 작품 투자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 미술 작품은 화가가 살아있는 경우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생존 작가의 그림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더 줄어들어 장기 보유를 많이 한다. 미술품을 사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투자처를 탄력성 있게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1%를 읽는 힘에서 가져왔다. 이 책은 단순한 투자 지침서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세상의 다양한 요소들을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세상은 거대한 그물과 같다라는 독창적인 시각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단서들을 연결하여 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 중에 곡물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 영향이 클 것이다. 예를 들면 이집트다. 이집트는 곡물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가치보존 수단으로 금을 많이 활용한다.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금값을 자극할 수 있겠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투자의 세계에 조금 더 다가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세상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투자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다. 다양한 경제 변수들이 서로 연결되어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하길 바란다.